서울의 한켠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망원시장. 그곳에는 박순자 아주머니의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었다. 그녀의 가게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도 일품이었지만 사람들을 끄는 것은 바로 순자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인심이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어묵 하나씩 더 먹어. 아주머니 여기 순대 1인분만 더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녀는 교복 입은 학생들에게는 덤을 얹어주기 일쑤였고 시장 상인들의 고된 삶을 위로하며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작은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온기가 오고 가는 동네 사랑방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웃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드는 젊은 학생들을 보며 아주 잠시 동안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각날 때였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꼭 저 아이들 같았을 터였다.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갈무리하고 다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활기가 잦아들 무렵 그 남자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는 시장의 가장 구석진 곳 불 꺼진 상점의 셔터 앞에 늘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한 눈동자. 그는 말이 없었다. 구걸을 하지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돌처럼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았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풍경의 일부처럼 그곳에 존재했다. 시장의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순자 씨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은 떡볶이와 어묵 튀김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깨끗한 용기에 정성껏 담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 용기를 들고 시장 구석에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음식 용기를 그의 옆에 내려놓을 뿐이었다. 남자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주 잠시 동안 순자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공허한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감정이라고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느리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까딱였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대화였다. 지난 1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그들만의 조용한 의식이었다. 순자 씨는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마쳤다. 그녀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자가 있던 곳을 돌아보았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남자는 그녀가 건네준 음식을 아주 느리고 조용한 몸짓으로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오래전 하늘로 떠나보낸 그녀의 아들 같아 보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매일 밤 건네는 그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온기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머지않아 그녀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박순자 아주머니와 말없는 노숙자의 조용한 일상은 그렇게 며칠 더 이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그의 곁에 놓아주었고 그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까딱이는 것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관계에는 어떤 이름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두 인간 사이에 깊고 조용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 오후 한 무리의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거칠게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악질 용역업체 사장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는 값싼 양복 아래로 위협적인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시장 안을 활보했다. 그는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잘 들으시오. 이 망원시장 부지는 우리 대성개발에서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되었소. 여기에 최신식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거란 말이야. 그의 손에는 재개발 계획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시장은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 낡고 지저분한 곳에서 장사하는 것도 이제 끝이야.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그 고물 같은 좌판들을 헐값에나마 사주기로 했으니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쇼. 그가 제시한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장사해온 상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긴 내 평생이 담긴 곳이라고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마동철의 부하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위협했다. 그때 마동철의 눈이 시장의 가장 구석진 곳 박순자 아주머니의 작은 포장마차에 닿았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저항하는 상인들의 길을 꺾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와 그의 부하들이 순자 씨의 가게로 향했다. 그들은 손님들이 앉는 작은 의자를 발로 찼고 어묵 국물통을 엎어버릴 것처럼 위협했다. 손님들은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나 버렸다. 마동철은 순자 씨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주머니, 좋은 말 할 때 이 동의서에 가장 먼저 도장을 찍는 게 어때? 괜히 우리를 귀찮게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작은 가게 하나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건 아주 쉽거든.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순자 씨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눈물을 보이거나 애원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자신의 삶의 터전인 작은 포장마차를 지키려는 듯 꿋꿋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시장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말 없는 노숙자 윤태아 회장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듯 보였다. 그는 마동철의 난동에도 순자 씨의 공포에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추악한 연극의 관객처럼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시장을 떠났다. 시장에는 상인들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력감만이 남았다. 순자 씨는 엎어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닥에 쏟아진 어묵 국물을 닦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소중한 가게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숙자가 앉아있는 시장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변함없이 조용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방금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부당함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눈에 담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남자의 침묵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다녀간 후 망원시장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평생을 시장에 바쳐온 상인들은 거대한 개발의 논리와 폭력적인 협박 앞에서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헐값의 보상금이 적힌 동의서에 피눈물을 삼키며 도장을 찍었다. 정들었던 가게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텅 비어갔다. 활기 넘치던 시장 골목은 이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박순자 아주머니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작은 포장마차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의 작은 등대처럼 매일같이 불을 밝혔다. 그녀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곳은 먼저 떠나보낸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그녀의 남은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그녀를 다른 상인들의 저항 의지를 부추기는 마지막 불씨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그의 부하들이 매일같이 순자 씨의 가게 앞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게로 다가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들은 일부러 가게 앞에 쓰레기를 쏟아붓기도 했고 밤사이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을 몰래 잠가버리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순자 씨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그들과 싸우는 대신 매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 쓰레기를 치우고 멀리서 물을 길어와 장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작은 저항은 소리 없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단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녀의 밤의 의식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 종일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날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남은 떡볶이와 어묵을 정성껏 포장했다. 그리고 시장 구석 언제나처럼 자신을 기다리는 말없는 노숙자에게 그것을 건넸다. 그녀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그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는 그에게 온기한 그릇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해 그녀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있었다. 노숙자 윤태아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낮 동안 순자 씨가 겪는 모든 수모와 괴롭힘을 그리고 밤이 되면 변함없이 자신에게 건네지는 그녀의 따뜻한 친절을 그 텅 빈 눈동자 속에 모두 담고 있었다. 마침내 마동철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약속된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저녁, 그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 포장마차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노골적인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순자 씨의 바로 앞에 서서 최후 통첩이 적힌 종이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할멈, 내 인내심도 이제 끝이야.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내일 아침까지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 그리고 여기서 깨끗하게 사라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다. 만약 내일 아침에도 이 거지 같은 포장마차가 눈에 띄면 그때는 정말로 불도저를 몰고 올 거야. 그리고 이 가게를 땅바닥에 납작하게 처박아 버릴 테다. 당신이 이 안에 있든 없든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순자 씨의 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차올랐다. 마동철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떠난 후 포장마차에는 순자 씨 혼자 남았다. 바람이 불어 그녀 앞에 동의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늘 노숙자가 앉아있던 시장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의 어둠 속에 실루엣처럼 앉아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말없는 이웃, 그녀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서름과 현재의 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담긴 한없이 투명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눈물 한 방울이 지난 일주일간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침묵의 왕을 마침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아주머니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동이 트자마자 포장마차로 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떡을 준비했다. 어쩌면 오늘이 이 자리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랐다. 오전 10시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쇠파이프와 해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협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부수러 온 것이었다. 할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헛된 고집을 부리다니.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 그 고집이 이 쇠망치보다 단단한지 한번 보자고. 얘들아 시작해. 그의 명령과 함께 부하들이 포장마차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한 놈은 뜨거운 떡볶이 냄비를 발로 차버렸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순자 씨의 하루 장사가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가게가 부서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것만은.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깡패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나서지도 못한 채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마동철의 부하 하나가 가장 큰 해머를 들어올려 포장마차의 조리대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시장 구석에서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말 없는 노숙자였다. 그가 언제나처럼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꼿꼿했고 늘 공허하기만 했던 그의 눈에는 감히 마주 볼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빛이 서려 있었다. 마동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또 뭐야? 저 거렁뱅이가 할망구의 애인이라도 되나? 어디서 나서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노숙자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남루한 옷 주머니에서 낡고 투박한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노숙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나다. 사람 보내.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친놈이라며 조롱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시장의 좁은 골목길 안으로 여러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밀려 들어왔다. 차들은 순식간에 골목을 가득 메우고 포장마차를 완벽하게 둘러쌌다. 뉘르륵 약속이라도 한 듯 차의 문들이 일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동철의 부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잘 훈련된 특수 요원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차에서 내려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상황을 주도하던 사람은 가장 선두의 차에서 내린 40대 중반의 말끔한 신사였다. 그는 윤태하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부서진 포장마차와 마동철 일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그에게로 달려가 그의 바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리고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시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박순자 아주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방금 자신들이 위협했던 노숙자의 정체를 깨닫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매일같이 떡볶이 한 그릇을 얻어먹던 말 없는 그 노숙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천하그룹의 총수 윤태하 회장이었다. 이 작은 재래시장의 한복판에서 한 세계의 모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비서실장의 손짓 한 번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검은색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시장에는 어색하고도 믿을 수 없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순자 아주머니와 남은 상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비서실장은 윤태하 회장에게 다가가 준비해온 깨끗한 물수건과 두툼한 외투를 건넸다. 윤 회장은 물수건으로 얼굴의 때를 닦아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제왕의 날카로운 지성과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순자 씨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그녀의 팔을 부축해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십니까,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의자 2개가 엉망이 된 포장마차의 잔해 가운데 놓였다. 윤 회장은 순자 씨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매일 밤 따뜻한 온기를 건네주었던 이 작고 선량한 여인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윤태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천하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성취감이 아닌 지독한 외로움과 환멸이었다고 했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대신 그의 재산을 탐했다. 그의 임원들은 회사에 충성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었다. 그는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 갇힌 가장 외로운 왕이었다. 저는 사람이 그립더군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람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 신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쩌면 진정한 온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자신의 결심을 어리석은 늙은이의 마지막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노숙자로서 세상을 경험했다. 그는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을 때로는 경멸과 폭력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로 향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아주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밤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말없이 건네주셨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매일 밤 저에게 주셨던 그 떡볶이 한 그릇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꺼져가던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고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 거대한 사람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회장님을 볼 때마다 10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간 제 아들 녀석이 생각났습니다. 녀석도 살아있었다면 꼭 회장님처럼 듬직한 청년이 되었을 텐데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듣는 순간 이번에는 윤태하 회장의 눈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신분도 살아온 세상도 너무나 달랐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알아본 것이다. 한 사람은 자식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장 아픈 곳에 서 있던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윤태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씨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희망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빚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그는 순자 씨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박순자 여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질문은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의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해준 또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가장 진실되고 절박한 보답의 약속이었다. 순자 씨는 눈물 젖은 얼굴로 자신에게 세상을 다 주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박순자 아주머니는 윤태아 회장의 제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뜻은 단호했다. 아주머니, 이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진 빚을 갚고 제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할 의무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거대한 천하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동철의 용역업체는 온갖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망원시장의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대신 천하그룹이 시장 부지 전체를 매입했다. 그리고 상인들이 평생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시장 전체를 현대화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시장 상인들은 환호했다. 윤 회장의 첫 번째 선물은 순자 씨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낡고 허름했던 포장마차 자리에 깨끗하고 아늑한 새 식당을 지어주었다. 식당의 이름은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따 하늘의 별 식당이라 지었다. 그는 순자 씨에게 이제는 따뜻하고 안전한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온기를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보답은 그것이 아니었다. 얼마 후 윤태아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출연해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돕는 거대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은 바로 박순자 재단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노숙자로 살며 겪었던 일들을, 그리고 박순자라는 한 평범한 여인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조건 없는 친절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제가 거리에서 받았던 그 떡볶이 한 그릇에 온기를 대한민국 전체에 나누고 싶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그 위대한 마음을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전달하는 것이 제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그는 박순자 씨를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했다. 그녀에게 행정적인 업무가 아닌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달라고, 재단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픈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길 잃은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나게 되었다. 1년 후 박순자 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대규모 무료 급식소의 개소식 날. 급식소는 따뜻한 음식을 기다리는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로 가득했다. 주방에서는 박순자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의 비법 떡볶이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배식대에서는 천하그룹의 윤태아 회장이 똑같이 앞치마를 두른 채 줄을 선 사람들에게 직접 밥을 퍼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재계의 냉혹한 제왕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권력의 정상에서도 결코 찾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다. 배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제 자식들은 제 재산을 물려받겠지만 아주머니는 제 영혼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 사람이 베푼 작은 친절은 한 사람을 구원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을 구원하는 더 큰 온기가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